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VIP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인공적인 은하계와도 같았다. 윤서연은 그 화려함 속에서 조금도 동화되지 않는 차가운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수트, 귓속에 감춰진 통신용 이어피스, 그리고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그녀의 눈동자는 그녀가 이 연회의 손님이 아닌 그림자 속의 파수꾼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부터 베리디안 그룹 강태준 회장의 외아들, 강민준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된 엘리트 경호원이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며 모든 비상탈출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화려한 공간은 아름다운 예술품이 아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작전구역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 이번 임무의 의뢰인이자 또 다른 보호 대상인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얼음 요새라는 별명처럼 수려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주변의 모든 온기를 차단하는 듯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아들에게로 향했다. 5살 배기 강민준. 아이는 이 시끄러운 소음과 화려한 불빛에 압도된 듯 창백한 얼굴로 아빠의 다리만 붙잡고 있었다. 서연이 브리핑 파일에서 읽은 대로였다. 아이는 5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충격 이후 말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때 행사의 클라이맥스로서 강태준 회장이 무대 위로 초청되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아들을 서연의 손에 맡겼다. 지켜줘요. 그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다.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이를 어설프게 달래는 대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담아 말했다. 내 이름은 서연이에요. 내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여기서 아빠가 연설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죠. 낯선 사람의 손길에 언제나 질색하던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것도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의 눈에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의 연설이 끝나고 장내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는 아빠의 다리를 놓고 비틀거리며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아이는 그녀를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잠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 그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그들을 중심으로 침묵의 원이 확장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행사를 마치려던 기자들이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돌려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강태준은 그의 별명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대중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충격과 불신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서연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전문적인 훈련과 개인적인 충격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보안 사고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이제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엄마, 엄마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폭풍 같은 표정에 강태준이 도착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과 아들을 기자들의 카메라로부터 자신의 몸으로 가려주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간다. 지금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탈출 작전으로 변했다. 서연은 충격 속에서도 자신의 본능적인 훈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경호팀과 함께 길을 확보하며 프로페셔널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육중한 방탄 차량의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서연의 품에서 여전히 엄마라고 중얼거리다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차가 도시의 불빛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과 고통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 질문과 함께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강렬한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휘말려 들어온 죽은 여인으로 오인받은 낯선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얼굴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만들어낸 미스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하게 떠 있었다. 그들의 복잡하고 위험한 여정은 그렇게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방탄 차량 안의 공기는 압축된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질식할 것만 같았다. 윤서연의 품에서 잠든 강민준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서연은 훈련받은 대로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별명처럼 거대한 얼음 요새였다. 최소한의 가구와 흑백의 색채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현대 미술관처럼 느껴졌다. 그곳은 그의 성격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통제와 질서의 공간, 가정부가 잠든 민준을 방으로 데려간 후 태준은 서연을 그의 개인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될 공간이었다. 그는 감정의 동요를 숨긴 채, 그러나 그 아래의 경랑을 감추지는 못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왜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서연은 프로페셔널로서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실을 말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VAP 경호 최고 등급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경호원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회장님과 아드님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 역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서재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여자는 내 아내였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는 윤서연 자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겨 있었다. 서연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액자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건 내 동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 쌍둥이 동생 지연이.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지연이는
10년 전 화재 사고로 죽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였던 그들 자매는 18살 되던 해에 그들이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운명이 갈라졌다. 그녀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소방관들은 그녀에게 동생 지연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다. 서연의 고백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이제 충격에 빠진 것은 태준이었다. 그가 비밀리에 결혼했던 아내 윤지연은 자신에게 가족이 없는 외로운 고아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니. 시간대도 맞지 않았다. 만약 지연이 10년 전 화재로 죽었다면 그는 어떻게 6년 전에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태준의 머릿속에서 서연을 향한 의심은 이제 그의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고 그들 모두를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그는 그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거짓의 거미줄에 함께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논리의 인간이었다. 그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충격과 슬픔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능력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실용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군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가 당신에게 반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당신과의 고용 계약은 계속될 겁니다. 그는 선을 그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녀는 아들의 경호원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감시 대상으로서 이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 넘치는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동생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태준은 자신의 아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 기묘한 동거를 받아들였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게스트룸에 짐을 풀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곳은 아름다운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 위로 죽은 동생의 유령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서재에 홀로 남은 태준은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지붕 아래 잠들어 있는 저 여자는 또 누구란 말인가? 그들의 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며칠이 흘렀다. 그곳은 침묵과 긴장, 그리고 안스포큰된 감정들로 가득 찬 하나의 무대와 같았다. 윤서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일일 동선과 보안 계획을 수립했고, 강태준과는 철저히 고용인과 고용주로서의 거리를 유지했다. 강태준 역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관찰하며 그녀의 이야기나 능력에서 어떤 허점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질서를 뒤흔드는 유일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말문을 닫았던 아이는 이제 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직 그녀에게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엄마,
이 그림 봐봐. 엄마, 이 책 읽어줘. 아이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지난 5년간 받지 못했던 모든 애정과 관심을 갈구했다. 그 모습은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이는 유모나 아빠가 아닌 곧장 서연의 방으로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서연은 한밤중에 잠이 깼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본능적인 보호 본능으로 아이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진정시켰다.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의 얼굴에는 질투와 아들을 달래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복잡한 존경심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은 철저히 민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태준은 아들의 스케줄과 식단, 보안 문제에 대해 지시했고 서연은 간결하고 완벽한 보고서로 응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전문적인 세계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준은 서재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난 채로 울며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유모도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회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서연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상황을 진정시켰고 회의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 않은 채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화면 너머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녀의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했다. 태준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과 그녀의 유능함에 대한 감탄이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서연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경호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 지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무이자 숙제였다. 그녀는 민준이 잠든 늦은 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5년 전 윤지연 교통사고의 공식 경찰 보고서를 손에 넣었다. 훈련받은 조사관의 눈으로 그녀는 보고서의 허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사고 장소는 그녀의 동생이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외딴 산길이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진술 직후 종적을 감춘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진 트럭 운전사였다. 사고 차량은 최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고급 세단이었지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불타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서둘러 단순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그녀의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편식을 하며 브로콜리를 뱉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어린 시절 쌍둥이 동생과 함께하던 놀이를 떠올렸다. 그녀는 브로콜리와 당근 조각들을 이용해 접시 위에 만화 캐릭터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식탁에 앉으려던 태주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연이도 그렇게 하곤 했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한 기억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은 아내에 대해 처음으로 꺼내놓은 개인적인 추억이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릴 때 저희 자매가 만들어낸 놀이였어요. 이 작은 공유된 기억의 조각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었다. 태준에게는 그녀가 지연의 쌍둥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신을 주었다. 서연에게는 그의 아내가 된 동생의 삶이 실제했었다는 아픈 증거가 되었다. 잠시나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공유된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화면에 사고 현장 지도를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모든 모순점들을 붉은 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이를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재적인 살인범을 쫓는 조사관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건네준 활짝 웃고 있는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사자의 굴 한가운데서 위험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자 역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표가 어쩌면 같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연이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있는 동안 그들의 움직임은 베리디안 그룹의 진짜 권력자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대모인 박미령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있었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그녀의 고풍스러운 한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그녀는 절대적인 권위와 얼음 같은 통제력의 화신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혈통과 전통, 그리고 권력이었다. 그녀는 아들 태준이 비밀리에 결혼했던 근본 없는 고아 윤지연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그녀는 지연의 죽음이 가문의 위신을 지키고 태준을 더 강력한 재벌가와 정략 결혼시키기 위한 필요악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의 충직한 집사인 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민준과 함께 있는 서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죽은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 그것은 박 회장의 잘 짜인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불길한 징조였다. 그녀의 반응은 놀라움이 아닌 차갑고 계산된 분노였다. 성형 수술을 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과거에서 돌아온 유령이겠지. 어느 쪽이든 제거해야 한다. 박 회장의 첫 번째 공격은 물밑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냥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갈라 행사에서 있었던 소란과 그 새로운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아들아, 그녀는 걱정을 가장했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내 귀한 손주 곁에 있다니. 어미로서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나.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서연을 해고하라는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가 그녀 덕분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저항에 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서연의 주술에 걸려들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연의 직업적인 삶이 공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호 자격증은 갑자기 외부 기관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과거 임무 기록들에 대한 익명의 악의적인 투서가 경호 업계에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자신의 경력과 평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준 역시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압박하려는 수작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가진 어두운 단면을 그녀에게 인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건 회장님의 어머니와 저 사이의 문제인 것 같군요. 저는 프로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태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비밀리에 사랑했던 죽은 아내의 꺾이지 않는 영혼을 다시 한번 보았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을 심사하기 위해 찾아온 외부기관의 감사관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경호 기록과 작전 계획을 완벽하게 브리핑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들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증거로 조목조목 격파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 앞에 감사관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박 회장은 자신의 전통 다실에서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생각보다 강한 아이입니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군요.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녀는 오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사고를 준비하게, 경호 실패로 보이도록, 내 손주의 목숨이 실제로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 아이가 과연 프로다울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위협은 이제 직업적인 방해를 넘어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으로 격상되었다. 다음 장의 무대 위에는 진짜 피가 흐를지도 모를 위험한 함정이 설치되고 있었다. 박미령 회장의 함정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다가왔다. 윤서연은 강민준을 데리고 아이의 사교성을 길러주기 위한 프라이빗 미술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라는 요새를 벗어난 외부 활동이었기에 그녀의 모든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에 평소보다 오래 주차되어 있는 낯선 밴,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는 남자 등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위화감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박 회장의 계획은 서연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한 편의 연극이었다. 미술 수업이 끝나고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근처에서 갑자기 작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였다. 서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하는 찰나.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다. 반대편에서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쳐나오며 근처에 대형 전시물을 쓰러뜨렸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평화롭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이 서연의 손을 놓치고 군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박 회장이 원했던 경호 실패의 그림이 완벽하게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된 이성은 끓어오르는 공포를 억눌렀다.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통해 강태준의 메인 보안팀에게 비상 상황을 알렸다. 그녀는 무작정 아이를 찾아 헤매는 대신 머릿속으로 건물의 전체 구조와 예상 가능한 모든 탈출로를 그렸다. 그리고 범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가장 확률이 높은 경로인 후미진 비상복도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보호하는 척하며 비상구로 향하던 한 남자를 그녀가 가로막았다. 그 아이 내려놓으시죠. 짧고 격렬하며 효율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서연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급소와 관절을 노리는 실전 격투술의 마스터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어떤 상처도 없이 민준을 되찾았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의 보안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겁에 질렸지만 무사한 아들을 품에 안고 침착하게 달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박 회장 역시 충격받은 얼굴을 연기하며 현장에 나타났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무능한 계집이 내 손주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당장 저 애를 해고해라. 태준아, 박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있어 선택의 순간이었다. 막강하고 교활한 어머니의 명령과 그가 믿기 시작한 한 여자 사이에서의 선택. 그는 제압당한 괴한과 서연의 품에 안겨 안정을 되찾고 있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서연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과장되고 연극적인 어머니의 분노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지나쳐 서연과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무릎을 꿇어 아들의 상태를 살핀 후 서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의 신뢰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수고했소.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공식적인 가면은 없었다. 민준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태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문의 통제에 대한 그녀의 집착, 그리고 죽은 아내의 사고에 대한 자신의 오랜 의심까지도. 서연 역시 경찰 보고서의 모순점들과 자신의 언니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론을 그에게 말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꺼내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조사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두 반쪽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진실뿐만 아니라 아들이라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워야만 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의 기술과 나의 자원을 합쳐서 당신의 언니와 내 아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날 밤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죽은 윤지연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새로운 조사 파일이 생성되었다. 파일의 중심에는 지연의 얼굴이 있었고 그로부터 두 개의 가지가 뻗어나갔다. 하나는 박미령 회장을, 다른 하나는 5년 전 교통사고의 미스터리를 향하고 있었다. 유령에 시달리던 남자와 유령을 쫓던 여자는 마침내 하나의 파트너가 되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연의 동맹은 이제 굳건한 신뢰 위에 세워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작전회의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개조한 그들만의 워룸에서 시작되었다. 지연이의 교통사고를 이해하려면 그 애가 왜 5년 전에 비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서연이 조사관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10년 전 그 화재 사고에서 시작됐어요. 태준은 동의했다. 그는 베리디안 그룹의 모든 자원을 이 개인적인 조사를 위해 동원했다. 10년 전 서연과 지연 자매가 살던 아파트의 화재 사건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준의 법무팀은 당시 사건이 누전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로 너무나도 신속하게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규정보다 빠르게 폐기되었고 사건 파일은 봉인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개입을 의심하게 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록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다. 그들은 10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이었다. 그는 화재 직후 갑자기 은퇴하여 지금은 시골에서 그의 연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화재가 났던 아파트의 이웃 주민이었다. 그들 중 한 할머니가 여전히 그 동네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과거의 증인들을 만나러 갔다. 서연은 따뜻한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할머니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할머니는 서연의 진심 어린 태도와 그녀가 보여준 죽은 동생 지연의 사진을 보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서연과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가 지연이 정장을 입은 남자들에게 거의 강제로 검은 채 태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당시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은퇴한 화재 조사관을 찾아갔다. 남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태준이 내민 그의 수상한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와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압박 앞에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그날 밤 오 비서라고 불리는 남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화재를 우발적 사고로 종결시키고 현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시신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하여 윤지연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했다고 자백했다. 그날 밤 워룸에서 두 사람은 각자가 가져온 진실의 조각을 맞추었다. 10년 전 화재는 지연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방화였다. 누군가가 그녀를 현장에서 납치했고 그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미령 회장의 충직한 집사인 오 비서가 있었다. 끔찍한 결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지연은 10년 전 화재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납치되었거나 혹은 탈출하여 수년간 신분을 숨긴 채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을 만나 잠시나마 행복을 찾았지만 5년 전의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이자 성공한 살인 시도였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사건 수사였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교활한 마니푸라토릴 뿐만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한 사람의 인생을 끈질기게 파괴해 온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였다. 그들과 민준이 처한 위험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태주는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 지연은 비극적으로 죽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간이나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생존자였고 결국 사냥당한 피해자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죄책감과 분노의 파도가 몰아쳤다. 그가 지연을 비록 비밀이었지만 세상 밖으로 다시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단지 내 아내와 당신의 동생을 앗아간 것이 아니야. 그들은 그녀를 사냥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냥할 차례야. 워룸의 조사 보드 위. 10년 전 화재 사건에서 5년 전 교통사고로 그리고 그 두 사건 모두에서 박미령 회장을 향해 굵은 화살표가 그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명확해졌다. 살인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이제 그들의 서재는 10년에 걸친 거대한 범죄를 파헤치기 위한 진짜
워름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2개의 사건, 10년 전 화재와 5년 전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박미령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있는 증거는 그녀의 충직한 집사인 오 비서까지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회장은 언제나 그림자 뒤에 숨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교활한 자였다. 어머니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실 겁니다. 태준이 말했다. 우리가 그분을 법정에 세우려면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정을 파야 해요. 그의 말에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죽은 아내 윤지연을 기리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윤지연 추모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목적은 지연이나 서연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아내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모든 의혹을 재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박 회장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예상대로 박 회장은 공개적으로는 아들의 결정에 감동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물밑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의 예측대로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오 비서에게 5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마지막 느슨한 끈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부터 서연과 태준의 팀은 오 비서의 모든 것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 그의 움직임, 그의 자금 흐름까지 며칠간의 숨막히는 기다림이 이어졌다. 그 시간 동안 태준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조사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민준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지켜야 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마침내 그들의 감시망에 오 비서가 걸려들었다. 그는 암호화된 대포폰을 이용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낡은 트럭을 폐차 처리해야겠다는 말을 남겼다. 찾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낡은 트럭은 5년 전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그 트럭 운전사를 말하는 걸 거예요. 아요. 박 회장은 태준의 재조사 발표에 겁을 먹고 마지막 남은 증인을 영원히 침묵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태준의 팀은 오 비서의 암살팀보다 먼저 신분을 바꾸고 외딴 곳에 숨어 살고 있는 트럭 운전사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그들은 그가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태준과 서연은 보안팀과 함께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한 발 늦은 것처럼 보였다. 운전사의 집 주변에는 낯선 남자들이 잠복해 있었고 그들은 또 다른 사고를 위장하여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은 격렬한 액션의 연속이었다. 서연은 경호원으로서의 전투 기술을, 태준의 보안팀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오 비서가 보낸 암살팀을 제압하고 운전사를 구해냈다.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은 운전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5년 전 오 비서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지연의 차를 산길 아래로 밀어버렸으며 그것을 사고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증언과 함께 그는 만약을 대비해 몰래 녹음해두었던 오 비서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넘겨주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암살팀은 오 비서를 지목했다.
트럭 운전사는 오 비서를 지목했다. 그리고 오 비서는 박미령 회장의 부인할 수 없는 그림자였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하고 자애로웠다. 아들아,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게냐? 태준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얼음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네, 어머니, 모든 게 괜찮습니다. 사실 내일 가족분들께 드릴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본가에 꼭 와주십시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씨 가문에 본가인 박미령 회장의 한옥저택에는 폭풍 전야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곳은 권력과 질식할 듯한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한소은 그리고 민중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등장한 것 자체가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가문의 원로들과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박미령 회장은 오늘이야말로 아들의 버릇을 고치고 그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자신이 피고인이 될 재판정에 재판장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박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준의 최근 무모한 행동들과 추문에 휩싸인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가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그녀는 가문의 안정을 위해 태준이 한소은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준은 어머니의 연극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침착했다. 어머니의 걱정,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가문의 미래를 논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문의 과거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서재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태준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는 소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것은 그녀가 이 싸움의 또 다른 주인공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였다. 소은은 당당하게 모두의 앞에 섰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10년 전 화재 사건 당시 오 비서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전직 화재 조사관의 증언. 불이 나기 직전 지연이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웃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마침내 5년 전 교통사고 오 비서에게 고용되어 지연의 차를 절벽으로 밀었다고 자백하는 트럭 운전사의 영상 진술서. 그리고 그와 오 비서가 나눈 대화가 담긴 치명적인 녹음 파일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박 회장에게 쏠렸다. 그녀 곁에 시립해 있던 오 비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미령 회장은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파멸의 순간에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냐는 말이냐.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광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다. 그 근본 없는 계집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였어. 그 애가 내 인생을 망쳤을 거란 말이다. 내 아들아, 내가 한 모든 것은 이 가문을 위해서였다. 바로 너를 위해서. 그녀의 끔찍한 고백은 마지막 남았던 동정심마저 거두어가게 만들었다. 태주는 그런 어머니를 증오가 아닌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가문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 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지독한 통제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파괴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미령 회장의 끔찍한 범죄 자백이 끝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제의 몰락.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저택의 넓은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민준, 세 사람만이 서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였다. 민준이 이 모든 끔찍한 진실로부터 보호받았던 아이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엄마, 진짜 내 엄마예요.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무릎을 꿇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의 등 너머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진짜 네 엄마야. 그것은 죽은 동생을 대신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그녀의 역할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다. 박미령 회장의 충격적인 체포 이후 엘리시안 그룹과 권씨 가문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세상은 연일 베리디안 스캔들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 떠들어댔다. 하지만 외부의 소란과는 달리 그룹의 내부는 강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부패한 유산을 도려내고 투명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엘리시안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들이 아닌 제국의 미래를 책임진 진정한 군주의 모습이었다. 외부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태준과 서연, 그리고 민준에게는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이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으로서 윤지연의 묘를 찾았다. 태준은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서연은 2번이나 잃어야 했던 쌍둥이 동생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민주는 하늘에 있는 천사 엄마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놓아두었다. 그들은 공유된 슬픔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이었다. 나는 언니의 대용품인가요?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지혜, 그리고 그녀의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게 돌아온 과거가 아니야. 서연 씨, 당신은 내가 몰랐던 내 미래야. 지연이는 나에게 아들을 남겨주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었어. 당신이 나를 구원한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마지막 불안까지도 녹여버렸다. 그들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CEO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하는 서툰 아빠였고,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경호원은 아들의 칭찬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는 여린 엄마였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민준의 장난감과 서연의 건축 서적, 그리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닌 그녀의 전략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룹의 모든 위기관리와 보안을 총괄하는 신설 부서의 책임자 자리였다.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다. 그것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회사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란히 서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파트너로서의 약속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민주는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이내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남자와 강인해 보이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해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 말했다. 태준과 서연은 그 그림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따뜻한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나긴 폭풍은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의 약속으로 정의될 것이다.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박미령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남은 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가 남긴 부패의 흔적들은 강태준의 손에 의해 모두 정리되었고, 엘리시안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무엇보다도 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다. 태준과 서연, 그리고 민준,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차가운 얼음 요새 같았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민준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따뜻한 손길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말을 잃었던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다. 강태준은 얼음 왕자라는 별명 대신 아들 바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윤서연은 그룹의 핵심 전략가이자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그들이 설립한 윤지연 추모재단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문화, 예술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센터의 아름다운 건물은 바로 한소은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빛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녀의 디자인은 그녀의 건축 인생에 있어 최고의 걸작이자 그녀가 하늘의 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개관식 무대 위, 강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회사의 새로운 철학과 진실의 기반 위에 미래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죽은 아내 지연에게 아들을 남겨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건물은 한 사람의 비전 덕분에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제 인생 역시 그녀 덕분에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설계한 건축가이자 제 심장의 건축가입니다. 이어서 서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하늘에 있는 언니를 추모하며 이 센터를 사용하게 될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비극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누구나 자신의 꿈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해 진력. 세 사람은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새 건물의 옥상 정원에 단둘이 서 있었다. 민주는 근처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세 사람의 사진이 담긴 작은 로켓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약속이야.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요. 두 사람은 조용하고 확신에 찬 깊은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달려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 꼭대기에서 함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에게 찾아온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또 다른 종류의 빛이었다.